복권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는 이 복권 교육의 정의에 대해서 꼭 알아두시는 게 여러분들이 좋거든요, 여러분. 이 복권 교육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요. 교육을 통해서 보건에 관련된 보건, 건강에 관련된 지식을 변화시키 교육을 통해서 이 보건, 건강에 관련된 지식을 변화시키고요. 지식이 변화되고 난 다음에 태도를 변화시키고요. 결국은 행동의 변화까지 이루도록 하고자 하는 게 바로 뭐냐면 보건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보건에 관련된 건강에 관련된 지식을 변화시키고 태도를 변화시키고 결국은 행동의 변화를 바라고자 하는 게 바로 뭐냐면 보건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6번의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교육자가 바람직한 행동 양식을 보여주고 학습자는 관찰과 모방을 통해서 이를 습득하는 교육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교육자는 행동 양식을 보여준대요. 시범을 먼저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시범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학습자는 이를 보는 거예요. 관찰하고 모방을 통해서 따라해 보는 거죠, 여러분. 따라해보는 방법을 갖다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시범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범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시범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모방을 통해서 따라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따라할 시간을 준다. 따라할 시간을 준다를 외우시면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범하면 꼭 따라할 시간을 준다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범은 따라할 시간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따라할 시간을 준다에서 장단점이 다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장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장점이라고 하는 건 따라할 시간을 주기 때문에 따라 해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어요. 바로 실생활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따라 해봤기 때문에 실제로 해봤기 때문에 이 실생활에 바로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실생활에 바로 적용 가능한 걸 배우기 때문에 학습 동기가 잘 유발이 됩니다, 여러분. 학습 동기가 잘 유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실제로 적용 가능한 걸 배우기 때문에 따라 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 목표 도달을 하기에 좋아요, 여러분. 학습 목표 도달이 용이한 게 바로 뭐냐면 모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음에 이거에 대한 단점도 따라할 시간을 준다 해서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단점은 따라할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많은 대상자한테 적용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소수에게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수에게만 적용이 가능하고 많은 대상자를 일일이 따라할 시간을 주거나 그 행동을 교정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소수에게만 적용이 가능한 방법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시범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시범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러면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른 거를 한번 살펴보면 여기 강의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 강의는 한 사람의 교육자가 많은 대상자에게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많은 대상자에게 전달이 가능하죠, 여러분. 짧은 시간에 많은 대상자에게 전달이 가능하다는 게 이게 강의의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에 많은 대상자에게 교육이 전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절약되고요. 다음에 경비가 절약이 되는 굉장히 경제적인 교육 방법이 바로 뭐냐면 강의죠, 여러분. 근데 경제적이기는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개별 수준에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그 교육 상태가 다르고 그 출발점이 다 다른데 그걸 다 고려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 학습자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전달하는 일방식 그 교육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교육의 질은 높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육의 질은 이렇게 높지 않은 게 요거의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상담이라고 하는 건 개인 상담도 있고 그룹 상담, 뭐 집단 상담 같은 것도 있기는 하지만 이게 내용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왕래식 교육 방법입니다, 여러분.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이 왕래식 교육 방법인데 이 왕래식 교육 방법은 서로 얘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교육을 전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시간과 경비가 조금 많이 드는 방법이긴 하지만 이 교육의 질이 좀 높죠, 여러분. 교육의 질이 조금 높은 교육 방법에 해당이 되고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상담에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이 상담은 이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을 내담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이 상담을 받으러 온 내담자 있죠. 이 내담자 스스로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내담자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상담의 목적이에요. 이 상담자가 의사결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내담자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자는 이 내담자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잘 틀리는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왜 의사소통에서는 우리가 말을 하는 이 의사소통에서는 이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있고요. 다음에 비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있잖아요. 이 비효과적인 의사소통에 해당되는 게 조언이에요. 조언. 조언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아니라 비효과적인 의사소통인데 왜냐하면 조언을 하면 내담자 스스로 의사결정하는 걸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조언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아니라 비효과적인 의사소통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심포지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 심포지엄도 여러분들이 국시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거라서 얘를 조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비교를 하셔야 될 거는 바로 뭐냐면 배심토의 있죠. 배심토의. 이 배심토의를 다른 말로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페널토의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죠, 여러분. 배심토의, 페널토의랑 지금 나온 이 심포지엄을 비교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심포지엄. 그래서 지금은 이 배심토의, 페놀토의랑 이 심포지엄에 대해서 비교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국시에 굉장히 많이 출제됐던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 배심토의 키포인트는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 상반된 의견에 대해서 토의를 하는 겁니다. 상반된 의견에 대해서 토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반된 의견이니까 여러분 찬성하는 측의 전문가랑 반대하는 측의 전문가가 나와서 이렇게 토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그림으로 조금 표현을 해보면 여러분 여기 가운데 사회자가 앉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전문가가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청중이 이렇게 앉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청중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보세요. 여기는 지금 사회자가 앉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찬성하는 측의 전문가가 앉아 있고요. 다음에 여기는 반대하는 측의 전문가가 앉아 있어서 서로 이렇게 토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앉아 있는 여기 있는 청중은 이걸 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중간중간 뭐 질문의 시간을 갖기도 하기는 하지만 주로 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딱 우리 뭐 생각하시면 되는 거냐면 TV에서 나오는 100분 토론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 상반된 의견, 찬성,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사회자도 이걸 이끌어 가야 되는 거니까 사회자도 전문가여야 되고요. 다음에 찬성하는 측의 전문가, 다음에 반대하는 측의 전문가. 그래서 여기는 전문가인데 요거를 듣는 청중은 전문가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청중은 비전문가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청중은 전문가가 아니어도 된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이거는 찬성하는 측의 전문가랑 반대하는 측의 전문가를 좀 섭외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심포지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심포지엄은 여러분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조금 제가 그림으로 조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조금 그림으로 조금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단상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단상이 있고 여기 전문가가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전문가 1이 발표를 하는 거예요.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사회자도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사회자도 있고요. 다음에 여기 대기석에 다른 발표할 전문가가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전문가가 이렇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 이렇게 듣는 청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예를 들면 만약에 동일한 주제이기 때문에 간암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 그러면 이 전문가 처음에 나와서 발표하는 사람은 간암에 대한 외과 의사가 나와서 발표를 하는 거고 다음에 여기는 뭐 간암 전문 병동의 그런 간호사 아니면 이렇게 영양사 아니면 물리치료사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회자도 이걸 이끌어가야 되는 거니까 사회자도 전문가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동일한 주제에 대한 이 전문가가 각자 이 전문가에 맞는 거를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 청중도 이거를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청중도 전문가여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까 배심토의 패널토의에서는 청중은 전문가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 심포지엄에서는 청중도 뭐여야 되는 거냐면 전문가여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배심토의 패널토의는 찬성 반대라는 상반된 의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심포지엄은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각각의 전문가가 나와서 발표하는 걸 심포지엄이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7번의 답은 1번입니다. 다음은 3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건소에 비치된 소책자 팸플릿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학습을 하는 보건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보건교육이라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일방식 보건교육 방법이 있고요. 다음에 왕래식 보건교육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일방식은 일방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많은 대상자에게. 그래서 일례를 들면 아까 설명드린 강의 같은 것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팸플릿도 미리 전문가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많은 대상자가 이걸 가지고 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팸플릿도 일방식 교육 방법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 왕래식 교육 방법에 해당되는 게 대표적으로 상담이죠, 여러분. 상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우리 살펴봤지만 이 일방식 교육 방법은 짧은 시간에 많은 대상자에게 교육이 전달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 경비가 절약이 되는 굉장히 경제적인 교육 방법이지만 그 대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교육 수준이나 이런 거를 교육 격차나 이런 거를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높지는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왕래식 교육 방법은 서로 내용이 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경비는 많이 들지만 이거는 교육의 질은 굉장히 높은 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 소책자 팸플릿이 일방식 교육 방법에 해당되는 거를 아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소책자 팸플릿은 미리 전문가가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가 교육 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다음에 대상자의 이해 정도를 파악할 수 없죠. 일방식 교육 방법이에요. 다음에 다수의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경비 면에서 굉장히 경제적인 방법에 해당이 되고요. 다음에 대상자에게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한 건 이 왕래식 교육 방법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대상자가 실제 상황을 관찰할 수 없죠. 실제 생활을 관찰하는 건 아까 말한 그 시범 같은 거에 해당이 되고 이 시범도 관찰하고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 막 이러니까 이것도 왕래식 교육 방법에 조금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38번의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중학생을 대상으로
금연 교육을 시행하기 전에 해야 될 진단 평가 항목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것도 우리 국시 기출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건데요. 우리 평가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평가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평가의 종류에서 시기에 따른 분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건데 우리가 시작되기 전 있죠. 이 전에 평가하는 걸 지금 나온 무슨 평가라고 하는 거냐면 진단 평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교육 시작하기 전에 평가하는 건 진단 평가고 그다음에 교육하는 중에 평가하는 건 바로 뭐냐면 형성 평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다음에 교육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후에 평가하는 건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총괄 평가라고 한다는 건 일단 알고 계셔야 되고 진단 평가, 형상 평가, 총괄 평가 다 국시에 많이 나왔던 거니까 일단 이걸 먼저 분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 전에 해야 되는 건 진단 평가, 교육 중에 해야 되는 건 형성 평가, 교육 후에 해야 되는 건 총괄 평가에 해당되는데 국시에 더 많이 나왔던 건 뭐가 더 많이 나왔냐면 이 형성평가가 훨씬 더 국시에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얘는 교육 중에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수시로 평가가 가능하죠. 그래서 교육자가 수시로 이렇게 구도로 질문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교육 중에 이렇게 쪽지 시험 볼 수도 있고 해가지고 이건 수시 평가가 가능하죠. 수시로 평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다음에 얘는 수시로 이렇게 평가를 해봐가지고 대상자의 그 상태를 점검할 수 있거든요. 상태를 점검을 해가지고 바로바로 피드백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내가 어떤 내용을 교육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학습자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수 방법이라던가 이런 교육 내용 같은 거를 갖다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바로 뭐냐면 형성평가라는 거를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하나만 더 제가 더 얘기를 해드리면 우리 평가의 종류에서 이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단기적인 성과 있죠. 단기적인 성과를 평가하는 거를 갖다가 영향평가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장기적인 성과 있죠. 이 장기적인 성과를 평가하는 건 바로 뭐냐면 결과평가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육을 마치고 난 다음에 단기적인 성과를 평가하는 건 영향평가고 장기적인 성과를 평가하는 거 바로 결과평가라는 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전에 해당되는 교육 전에 해당되는 진단평가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전에 지금 내가 교육해야 될 내용이 학습자가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는 건 교육 전에 해야 되는 평가라서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것도 조금 살펴보면요, 여러분. 금연 시도율이라고 하는 건 금연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금연을 실제로 시도했는지 평가하는 거니까 이거는 총괄평가나 아니면 아니면 내가 금연을 시도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단기적인 성과인 영향평가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금연을 성공했다 그러면 이 결과평가인 장기적인 결과평가라고도 할 수 있지만 금연을 실제로 시도해 봤는지 보는 거니까 영향평가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에 이 교육에 실제로 참여한 사람이 몇 사람인가 하는 거는 바로 뭐냐면 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 교육에 참여한 사람이 무슨 평가인가 하는 총괄평가에 해당이 되고요. 학습 목표 달성도도 바로 뭐냐면 총괄평가에 해당이 되고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금연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하는 것도 얘도 총괄평가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39번의 답은 4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연에 대한 태도 변화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금연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총괄평가도 할 수 있지만 교육 중에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교육 중에 수시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도 형성평가에도 살짝 해당이 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39번의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에 보시면
방역, 검역 등 감염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의 조사, 시험, 연구에 관한 사무를 물어보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요거를 조금 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보건이잖아요. 지금 우리 보건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보건에 관련된 중앙 있죠. 이 중앙보건조직 있죠. 중앙보건조직에 해당되는 게 보건복지부죠. 보건복지부예요. 보건복지부고, 그래서 이 보건복지부는 바로 뭐냐면 중앙보건행정조직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 밑에 보건복지부 밑에 시도가 있고요. 여기 밑에 시, 군, 구가 있고요. 여기 밑에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뭐가 있냐면 여기 밑에 읍면이 있고 리나, 섬이나, 도서, 벽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 해당되는 게 바로 뭐냐면 지방보건행정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여기는 중앙보건행정조직은 보건복지부고 여기는 지방보건행정조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보건복지부 중앙보건행정조직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보건에 관련된 중요 정책 같은 거를 결정을 하죠. 이 중요 정책 같은 거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기술 지도 같은 거 해줍니다. 여러분. 기술 지도냐 아니면 이렇게 감독하고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보건복지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 지방보건행정기구에는 이 구마다 우리 뭐가 있냐면 보건소가 있죠. 다음에 읍면에 뭐가 있냐면 보건지소가 있죠. 다음에 리나섬이나 도서벽지에는 뭐가 있냐면 보건 진료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보건소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보건소 있잖아요. 이 보건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 게 시장, 군수, 구청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방보건행정조직에서 인사권이나 이 행정권 있잖아요. 이거는 다 어디서 가지고 있는 거냐면 지방보건행정조직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정책이나 기술이나 이런 거는 갖다가 중앙에서 하고 인사권이나 행정권은 지방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보건조직은 이렇게 이원화됐다는 게 가장 큰 단점에 해당이 되고요. 실제로 나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강력한 권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건조직은 중앙보건조직보다는 이 지방보건행정조직이 훨씬 더 권한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여기서 얘기하는 건 지금 중앙보건행정조직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보건복지부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예전 국시 같았으면 그냥 이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지방에 있는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나 우리 보건지소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이 중앙보건행정조직으로 이 우리 아까 말한 보건복지부 있잖아요. 이 보건복지부 안에 있는 다른 조직들에서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건복지부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국시에서 출제되고 있으니까 이 안에 있는 거에 대해서도 이해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보건복지부 안에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바로 뭐냐면 여기 질병관리청 있잖아요. 이게 질병관리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질병관리청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병관리청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질병이잖아요, 여러분. 질병. 그럼 우리 질병은 크게 시기적으로 나누면 급성질병이 있고요. 그죠? 급성질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만성질환이 있잖아요. 만성질환이 있죠. 다음에 이건 시기에 따라서 분류를 한 거고 그 다음에 감염의 여부에 따라서 얘기를 하면 감염성 질환이 있고
그죠? 다음에 비감염성 질환이 있잖아요. 그래서 질병은 급성질환, 만성질환, 감염성 질환, 비감염성 질환이라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병관리청은 이런 급성질환이라던가 만성질환이라던가 감염성 질환이라던가 비감염성 질환을 예방하고요.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연구하는 기관을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질병관리청이라고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각종 질병의 조사시험 연구, 제가 연구도 한다 그러잖아요. 이 연구에 관한 이 감염병, 각종 질병이나 이런 감염병, 제가 감염성 질환이라고 했죠. 그리고 각종 질병에 대한 이 연구에 대한 사무를 보는 건 바로 뭐냐면 질병관리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보건복지부 안에 있는 질병관리청에 대해서 지금 살펴봤고요. 다음에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 보건복지부 안에 있는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까 첫 번째로 본 게 바로 뭐냐면 이 질병관리청이었잖아요. 그럼 이게 질병관리청이었잖아요. 그죠? 질병관리청이었는데 제가 아까 이 질병관리청이기 때문에 급성질환, 만성질환, 감염성 질환, 비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질병 중에서도 감염성 질환이죠. 이 감염병, 이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 이 감염성 질환에 대한 걸 보는 게 바로 뭐냐면 질병관리청 소속에 있는 국제검역소도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제검역소. 그래서 질병관리청은 질병이니까 급성질환, 만성질환, 감염성 질환, 비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라면 국제검역소는 그중에서도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는 건 국제검역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음에 이 보건복지부 안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국립정신병원 있죠. 민간정신병원이 아니라 국립정신병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국립정신병원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한 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에도 있거든요. 그럼 서울에 옛날에 얘가 국립서울정신병원이었는데 이름이 지금 국립정신건강센터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광진구에 있거든요. 국립정신건강 센터로 바뀌었고요. 다음에 이 지방은 4군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외우시면 되는 거냐면 정신이라고 하는 건 춘나 공부라고 외우시면 돼요. 정신은 춘나 공부다. 춘나 공부. 정신은 춘나 공부라고 외우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립춘천병원, 국립나주병원, 국립공주병원, 국립부곡병원에서 춘나 공부하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3번째까지 봤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질병관리청, 그 다음에 여기 국제검염소, 그 다음에 국립정신병원 세 가지 봤고요. 다음에 이것 좀 지우고요. 그래서 우리가 3가지 봤고요. 다음에 좀 더 보면 우리 보건복지부 안에 4번째로 있는 게 아까는 국립정신병원에 대해서 봤잖아요. 그럼 우리 국립결핵병원도 있거든요, 여러분. 국립결핵병원도 있어요. 국립결핵병원도 있거든요. 병원도 있는데 아까 국립정신병원은 춘나 공부로 외웠잖아요. 그럼 결핵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목마라고 외우시면 돼요. 목마. 그럼 국립목포병원, 국립마산병원. 그래서 정신병원은 춘나 공부. 그 다음에 결핵병원은 목마. 목포병원, 국립목포병원, 국립마산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다음에 이제 5번째는 국립소록도병원이 있죠, 여러분. 국립소록도병원이 있죠. 소록도병원이 있어가지고 얘는 우리 나병이라고 하고 이렇게 한센병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병에 대해서 보는 게 바로 국립소록도병원이고 다음에 6번째가 바로 국립재활원이죠, 여러분. 장애인 재활에 대한 게 국립재활원이고 이게 6번째예요, 여러분.
보건복지부 안에 있는 거, 중앙행정조직에.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것도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보건복지부 안에 뭐가 있냐면 의료지원정책과라고 있어요. 의료지원 정책과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이 의료지원 정책과를 제가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은 게 바로 뭐냐면 의료지원 정책과가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수교육 있잖아요. 이런 보수교육에 대해서 담당하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보건복지부 안에 있는 의료지원 정책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40번의 답은 감염병, 질병에 대해서 보는 거니까 바로 뭐냐면 급성질환, 만성질환, 감염성 질환, 비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보는 질병관리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에 보시면 보건의료체계 중에서 지도력, 다음에 의사결정, 규제에 대해서 포괄하는 구성요소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문제는 매해 국시마다 요즘 다 출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걸 물어보고 어떨 때는 이걸 물어보고 매해 국시마다 안 빠지고 계속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보건의료체계 또는 보건의료 전달 체계라고도 하거든요. 보건의료체계. 보건의료 전달 체계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보건의료 체계, 보건의료 전달 체계, 아니면 보건 체계라고 해도 돼요. 여러분. 이거의 구성 요소 5가지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5가지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가 보건의료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보건의료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일단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여러분 이 보건의료이잖아요. 이 보건의료 자원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건의료 자원을 일단 개발을 해야 돼요. 전달을 하려면 자원이 있어야지 전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자원에 해당되는 게 바로 뭐냐면 인적 자원도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이게 물적 자원도 있죠. 물적 자원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지적 자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시험 문제에 다 국시에 나왔던 것들이거든요. 그럼 인적 자원에 해당되는 게 바로 뭐냐면 간호사, 간호조무사, 뭐 의사, 뭐 재활사, 언어치료사, 뭐 이런 사람들, 물리치료사,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다 인적 자원에 해당이 되고요. 다음에 물적 자원이라고 하는 건 뭐 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뭐 이런 물적 자원. 아니면 그런 장소도 해당이 되지만 병원 같은 보건소 같은 이런 장소도 해당이 되지만 뭐 의료 장비 같은 것도 물적 자원에 해당이 되고 아니면 의약품 같은 거 생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의약품을 생산하는 것도 바로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이 물적 자원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 지적 자원에 해당되는 게 바로 뭐냐면 뭐 우리 의료 기술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다 뭐에 해당이 되는 거냐면 아니면 지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바로 지적 자원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건의료를 전달하기 위해서 자원을 개발했습니다. 여러분. 자원을 개발했으면 이 자원이 잘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이 보건의료를 조직해야 되거든요. 이 보건의료를 조직해야지 잘 전달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보건의료 조직에는 이게 공공보건의료 조직도 있을 테고 민간보건의료 조직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우리 뭐 건강보험 조직, 의료보험 조직 뭐 이런 조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조직을 해야 되고 이게 조직만 되면 안 되고 이게 잘 가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경제적인 지원해야죠. 그죠?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 세금을 통해서 한다던가 아니면 우리 보험료를 통해서 한다던가 이런 거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아니면 민간 의료비를 통해서 한다던가 해가지고 이런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잘 굴러가도록 적정히 잘 이렇게 운영이 되도록 관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지도력도 필요하고요. 의사결정도 해야 되고요. 이게 잘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법적인 규제 같은 것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도력, 의사결정, 규제가 바로 뭐냐면 관리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관리까지 했으면 이게 됐으면 5번째는 이게
국민의 보건의료 요구에 맞게 개개인에 맞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받을 수 있게 보건의료 서비스 있잖아요. 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의료 체계, 보건체계, 보건의료 전달 체계의 구성 요소 5가지는 보건의료의 자원을 개발하고 얘를 잘 조직화하고 이거에 맞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관리해주고 그리고 보건의료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 이게 50번까지 있어가지고요. 제가 좀 설명이 조금 길어져가지고 조금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일단 설명드리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마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